한국의 중소 중견 기업들, 정말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죠. 그런데 그 화려한 모습 뒤에는 어쩌면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위험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기업이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100년 이상 단단하게 지속될 수 있는 뼈대를 만드는 법, 바로 투명한 지배 구조에 대해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2023년에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가 5,800개를 넘어섰고 매출액은 무려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와,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한 성공 스토리 같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성장의 역설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몸집은 빠르게 커졌는데 그 몸을 지탱할 뼈대, 즉 내부 구조는 아직 약하다는 거죠. 자, 이 숫자에 한번 주목해 주시겠어요? 30점. 100점 만점에 30점. 이게 바로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지배 구조 평균 성적표입니다. 학교 시험이었다면 이건 사실상 낙제점이죠. 이 점수는 우리 기업들의 뼈대가 지금 얼마나 부실한 상태인지를 아주 냉정하게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성장의 역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기업의 뼈대라고 하는 지배 구조가 도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요. 이어서 우리 기업들의 현실을 진단하고 마지막으로 100년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까지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자꾸 지배구조 하는데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그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져보겠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회사의 운영 시스템 또는 게임의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주주, 이사회, 경영진, 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회사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뛰도록 만드는 경기 규칙 같은 거죠. 이 규칙이 잘 짜여 있어야 팀워크가 살고 엉뚱한 방향으로 공을 차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걸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예요. 이 지배구조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대리인 문제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주인, 즉 주주고요. 부동산 중개인, 즉 경영진에게 집 관리를 맡겼어요. 주인인 여러분은 당연히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걸 바라겠죠? 그런데 중개인은 단기 수수료에만 관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 사이에서도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좋은 지배구조는 바로 이들의 목표를 하나로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ESG 경영에서도 이 지배구조 G가 바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관제탑이 튼튼하고 제 역할을 해야 환경이 사회 S에 기여하는 활동들이 그냥 한번 하고 마는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으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개념은 이제 좀 잡히셨죠? 그럼 이제 한국 기업들의 현실, 그 성장이라는 화려한 코튼 뒤에 가려진 균열들을 한번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요, 좀 안타까운 사실이 드러나는데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이 구조적인 문제에 더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배구조 관련 법이나 규제들이 주로 대기업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소중견 기업들은 이사회의 독립성이나 내부 거래 같은 부분에서 감시가 좀 느슨했고요. 게다가 외부에서 회사를 감시해줄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도 미미했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배구조를 성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귀찮은 규제나 비용으로 여기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딱 들어오실 겁니다. 소위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한 비율이 대기업은 3.4%에 불과한데 중소기업은 어떻습니까? 무려 34.1%입니다. 10배가 넘는 수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외부의 건강한 비판이나 견제를 막고 어떻게든 현재 경영진의 자리를 지키려는 경향이 훨씬 강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엔 회사의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게 진짜 문제죠. 또 다른 심각한 균열 지점은 바로 이사회의 획일성, 다시 말해 다양성 부족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요, 중견기업의 거의 절반, 44%에 여성 이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성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비슷한 배경,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어떨까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렵고 위기 상황에 대한 다른 관점을 놓치게 돼서 결국 잘못된 결정을 내릴 위험이 커지는 거죠. 자, 문제점은 충분히 살펴본 것 같네요.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이 균열을 메우고 더 튼튼하고 견고한 구조를 만들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해결을 위한 청사진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뭐니 해도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지배구조는 귀찮은 규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 가치를 높이는 최고의 성장 도구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둘째, 회사의 컨트롤 타워, 바로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특히 2030년부터는 ESG 정보 공시가 의무화되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죠. 모든 개선의 중심에는 결국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를 제대로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해요. 구체적으로는요,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쏠리는 걸 막기 위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또 외부의 객관적인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사회이사 기중을 최소 3분의 1 이상으로 늘리고요. 성대리나 나이, 전문 분야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나 보상위원회 같은 전문 소위원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도 물론 필수적이고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KESG 가이드라인에는 기업들이 신뢰와 투명성을 쌓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 감사 부서를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회사를 점검하고 부정을 막는다거나 주주들을 위해 배당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신뢰를 얻는 방법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정말 좋은 소식은 이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기업이 혼자서 다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 ESG 기준원에서는 지배구조 등급이 B+ 이하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지원책들을 잘 활용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우리 회사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모든 노력들이 어떻게 하나로 모여서 한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영속적인 기업을 만들어내는지 그 마지막 그림을 함께 완성해 보겠습니다. 튼튼한 지배 구조는 절대 비용이 아닙니다. 이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예요. 기업 가치와 성과를 높이는 건 물론이고요.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으니까 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각종 법률 리스크나 평판 리스크도 줄여주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경쟁력은 더 강해지죠. 이 모든 것이 모이고 쌓여서 바로 100년 기업으로 가는 탄탄대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투명한 지배구조는 100년 기업으로 가는 가장 강력한 인프라다. 잘 닦인 고속도로나 튼튼한 항만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이 국가 경제를 떠받치듯이 투명하고 튼튼한 지배구조는 기업이 세대를 넘어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인프라인 셈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의 기업은 과연 미래를 위한 견고한 골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할 수 있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